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존 듀이가 얘기한 것이 바로 가장 근간에는 실용주의죠. 실상은 존 듀이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자연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을 두 개를 이어받아서 진보주의 철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자연주의를 포섭을 해서 진보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 불변은 없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불변이냐?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사실만 진리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존재론의 입장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입장에서 보면 변하는 것만이 진리다. 세계를 통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인식론 관점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이라는 것들은 확정된 게 아니라 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가설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가치론에 있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된 것만 가치를 갖고 있는 지식이지, 입증되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시각에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용주의 관점은. 이러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존 듀이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 교육의 입장에서겠죠.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계속 성장을 돕는 것이다라고 듀이는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듀이의 이론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오늘 듣는 걸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존 듀이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의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봤어요. 흥미가 있어야지, 학생들 입장에서 흥미가 있어야지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해봐야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교육의 원리로서는 이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흥미가 있어야 되겠다. 흥미도야의 원리. 그 다음에 흥미가 생겨야지 탐구를 하지 않겠냐라는 탐구의 원리. 그 다음에 탐구를 하게 되면 완료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경험을 한 결과가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지성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지성이 쌓여나가면 궁극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흥미라는 것들은 바로 대상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탐구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탐구가 완료되고 나면 경험이 쌓이는 거고, 그러한 탐구의 과정이라는 것들은 바로 문제 상황, 문제 확인, 가설 설정, 가설의 결과 예측, 결과 검증. 딱 발견 학습, 탐구 수업에서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한 경험들은 계속성과 상호성에 의해서 가치 있는 경험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경험들이 가치 있는 게 남고 가치 없는 것이 사라지면서 경험이 개조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바로 학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경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의미 있는 경험들을 촉진해서 경험이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지성이 쌓인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성들이 쌓인 결과는 이전에 지성이 없었던 상태에서 지성이 있는 상태로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다. 즉 성장의 원리는 내부의 힘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하는 거죠. 주입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입한 것도 받아들여야지 자기 있게 되는 거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경험의 누적이 성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진보주의에 있어서는 진보주의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태어나는 데는 바로 이 경험의 원리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0세기 교육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언뜻 보면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교육 과정으로 연구안이 지어져요. 우리 이미 교육 과정에서 이미 살펴본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 철학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보주의는 교육 과정 안에서 보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탄생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실상 이런 듀이의 진보주의 철학은 1900년도 초반에 1800년도 말에 듀이가 진보주의라는 책자를 내죠. 그러한 것들이 철학자들, 교육 철학자들 사이에서 읽히기 시작하면서 퍼지는 시점이 퍼져서 진보주의 학회가 만들어진 시점이 1920년대예요. 그래서 미국의 진보주의 철학은 1920년대에 진보주의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진보주의라는 관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게 곧바로 학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교육부의 교육과정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진보주의가 1930년대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얼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철학자가 철학을 하나를 저서를 내갖고 내면 그게 철학계 내에서의 그 패션이 되는데 주류로 자리 잡는데 약 한 20여 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류로 잡은 철학이 법제도로 반영돼서 교육 과정으로 반영되는데 약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듀이가 1800년도 말에 진보주의 철학을 내고 그게 20년대 진보주의 학회로 결성이 되고 1930년대 경험주식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반영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철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류 철학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꾸준히 해왔던 비판을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대 반영이 되고 나니까 본질주의 철학, 항존주의 철학이 나서서 까는 거죠. 까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철학의 흐름을 이제 이러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배경 지식 하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듀이의 1800년도 말에 만들어진 진보주의가 학계의 진보주의로 등장을 하면서 어떤 개념이냐? 자연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아동의 경험과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바로 듀이의 실용주의, 1800년도 말에 실용주의가 진보주의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은 결국 흥미를 중요시하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과 성장을 통해서 지성을 갖출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이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경험을 계속적인 재구성을 통한 성장이 교육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 경험을 통해서 그 교육을 얻는 거니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얻는 교육과정,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탄생의 결정적인 논리적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진보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동의 심리, 발달 단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이들의 흥미가 있지 않고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경험이 쌓이지 않고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그 교육 방법은 문제 해결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경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해 나가면서 배우는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기본 교육 방법, 교수 학습법으로서의 방법들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이 교수 학습법을 썼던 거죠. 이런 진보주의 철학은 무엇에 기여를 했느냐? 교육의 민주화에 기여를 했고요. 기존에는 아동은 대상물에 불과했었는데 아동의 참여를 통해서 아동의 흥미 중심의 교육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바로
경험주신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계는 개인의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유방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유방임이 되다 보니까 교과목에 대한 그 지식의 전달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확고하게 뭘 가르치겠다는 목적의식이 결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 좋아하는 거 하라고 라는 관점이지 뭘 하라고 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진보주의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으로서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한계점을 비판한 것은 바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에서 비판을 했죠. 1930년대 진보주의가 경험주식 교육과정으로 등장을 해버리니까 본질주의와 항존주의가 나서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런 교육이 어딨냐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뜩이나 기존부터 계속 대립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 게 무슨 교육이냐? 라고 진보주의 한계를 비판을 하고 일반 공통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닌 것 같다라고 맨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그럼 대안이 뭔데? 경험주식 교육과정의 대안이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경험주식 교육과정의 이전인 교과중심 교육과정 옛날로 돌아가자 였던 거죠. 처음엔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했다가 그게 안 먹힙니다. 그게 말이 되냐?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한계 때문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1960년대 그 학문주신 교육과정이 등장하자마자 거봐 경험주신 교육과정 계속 했더니 우리가 소련한테 뒤지잖아? 바꿔야 돼 해서 바꾼 게 학문주신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전반기는 교과중심 교육과정, 후반기에는 학문주신 교육과정으로 철푸덕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입체적인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본질주의의 기본 목표는 문화유산 전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전반기. 후반기에는 과학에 대한, 미래생활 대비한 교육, 과학에 대한 교육이 그 목적으로 바뀌죠. 후반기에는. 왜? 학문주식 교육과정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은 본질적인 문화유산 전기예요. 전반기. 후반기에는 학문주식 교육과정으로 이행해 오면서 교과 중심에서 학문 중심으로 바꿔온 거죠. 문화유산 전달에서 과학 중심의 교육으로 바꾼 겁니다. 입장을 바꾼 거죠. 그게 바로 본질주의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 방법에서 보면 전기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교사 중심의 명제적 지식, 바로 사실을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봤던 거고요. 60년대 학문주신 교육과정 등장하면서 그 논리적 기반이 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발견학습 탐구 수업을 통해서 과정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된다. 누가 주도가 돼서? 교사가 주도가 돼서 라고 했던 게 본질주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주의에 대해서는 기여한 점은 바로 본질적인 문화유산 전달, 바로 전반기예요. 후반기에는 학문주신 교육과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가장 큰 전반기, 후반기의 기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계는 본질주의는 아동의 흥미를 강조한 점은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내박치는 교육은 안 되지만 아동의 흥미를 강조하는 부분은 교육에서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항존주의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니네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보주의의 철학을 제대로 비판을 못한 거야. 어려워도 할 건 해야지 라고 비판을 하면서 소홀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죠. 즉 보수, 과거지향이다. 이거는 바로 이전에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돌아가자라는 전반기의 비판이고요. 권위주의 교육을 답습을 했고 자발적 참여를 경시했다라는 면들은 후반기에 비판을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과학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비판을 받은 거냐면
전반기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다가 후반기에는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미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수학, 과학 중심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완전히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회과학을 소홀히 했다는 면이 비판을 받은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년대 초반에 본질주의가 나서 진보주의를 비판했는데 30년대 이제 중반 이후부터 나타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본질주의, 진보주의는 말이 안 되고 본질주의는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 이거 제대로 닦아야 돼. 라는 게 항존주의 입장이었던 거죠. 본질주의도 비판을 했는데 왜? 이거를 완전히 아작을 내야지 왜 제대로 비판을 못해? 라는 게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었어요. 절대 불변의 보편 진리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내박치는 게 무슨 교육이냐라고 깐 거죠. 이성 개발을 통해서 도덕성 회복하고 복고적인 성격을 띄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교육을 하는데 뭘 그렇게 절대 불변의 보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안 두느냐라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의 목적에서 보면 그래서 이성 개발, 교양 교과를 중심으로 써요. 왜 교양 교과냐 이거예요? 수학과학은 왜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항존주의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하면 사람들을 리더로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과학이나 수학처럼 어떤 이런 그 지엽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라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사회를 다스리는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지 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교양 교과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하고 보편 동일한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거죠. 즉 쟁이 될 사람은 쟁이 교육 받고 주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사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바로 교양 교과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고전 등 일반 교양 교육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지 한 부분의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역할을 할 과학자들은 소수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 할 수 있도록 교양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전반기에. 여기 보시면 항존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까면서 이대로 돌아가야 됐다는 게 바로 항존주의 관점입니다. 경험주의 교육과정을 까면서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전기 본질주의. 그 다음에 스푸트닉 쇼크 이후에 학문주의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후기 본질주의가 양쪽으로 나뉘었죠. 전기 후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교양교육을 강조했고, 후기에는 이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이제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복고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파이데이아 선언을 한 거예요. 아, 있잖아.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하고 나니 너무 이게 학문적인 성과가 없어. 그러니 지덕체 전인교육 좋은데 할 거는 하고 나머지 과목은 지덕체 전인교육 하자고. 이게 바로 파이데이아 선언, 복고주의의 기본 방침이죠. 즉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컴퓨터 과목은 기본 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교양 과목들은 전인교육 하자. 이게 바로 파이데이아 선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복고주의로 이행해 간 거죠.
항존주의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들은 교사 중심의 수업이에요. 이성, 도야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왜?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기이한 점은 진보주의를 철저하게 비판을 했죠. 항구성, 절대성이 있는 학문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죠. 절대성, 불변의 진리, 항구성을 지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바로 요 학문의 방향 지시는 바로 파이데아 선언 이후 복고주의로 이행해 온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전인 교육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엘리트 교육이 중심이 됐어요. 왜? 리더를 교육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항존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뭐였냐? 초등학교 때는 같이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가면 나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 될 사람들은 이런 교양교육 중심으로 가르치고, 리더가 아닌 쟁이 될 사람들은 직업교육하고 과학교육하고 이거였죠. 변화되는 사회를 등한시했죠. 왜? 교양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과학교육 경시했죠. 왜? 쟁이들만 하는 교육이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항존주의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1945년이 2차 대전 종전입니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 그래서 이후에 행동과학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래서 2차 대전 때 발전한 행동과학을 반영해서 재건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재건주의는 뭐냐? 행동과학으로 배운 것들을, 알려진 사실들을 적용해서 사회를 새롭게 재건하자 이거예요. 망가진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이전의 사회로 가지 말고 더욱더 발전된 사회로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재건주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문화 재건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보다는 사회과학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죠. 왜?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각각의 이런 사회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미래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봤고, 이때 그 협동학습이 도움된다는 사실들을 파악을 2차 대전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협동학습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교육의 그래서 목적은 뭐냐? 사회적 자아실현이. 개인적 자아실현이었다면 사회적 자아실현이죠. 민주적 개혁, 사회 미래 중심의 교육을 추구했던 거죠. 교육과정은 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했고요. 사회과학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이러한 전통이 우리에게 남아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사회 과목이 통합사회가 아니죠. 정치경제, 사회문화, 인문지리, 국토지리, 국사, 세계사 이런 식으로 6과목이나 됐었잖아요. 사회과학 관련된 과목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뉘었던 겁니다. 민주적 사회질서 확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협동학습을 해서 가르쳤어야 된다고 봤고, 학교, 지역사회 관련해서 같이 교류를 해가면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였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재건주의는 급변하는 현대 적용하는 데는 도움이 됐죠.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했어요. 행동과학에 의해서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것들을 적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계는 문화에 대해서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도화하면 알아서 되느냐? 그게 쌓여야지 문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고, 행동과학을 과신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1970년대에 나타난 것이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면
행동과학은 안 맞아 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수의 합의된 교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그 흐름을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진보주의 기반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 과정과 이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 이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네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진보주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채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뭐였느냐? 블랙 먼데이 이후에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었고,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유행을 했던 교육 철학이 진보주의였고, 그 진보주의가 1920년대에 유행을 하던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채택이 된 거죠. 왜? 진보주의는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바로 직업에 필요한 지식, 직업 지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등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였냐? 스파르타에서 호메로스 서사시를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전형적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죠. 특징은 교사 중심이고, 교사가 암기형 지식의 주입을 통해서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초점을 두고 있고, 교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화유산, 호메로스 서사시는 문화유산과 읽고 쓰기, 계산하기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고, 가르치는 방식은 교사 중심의 강의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점은 호메로스 서사시와 같은 문화유산을 전달하기 쉬웠고, 체계적이고 감명하고 알기가 쉬웠죠. 암기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면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명하고 평가 측정이 용이했었죠. 국가에서 가르치는 라는 호메로스 서사시를 가르친 거였어요. 단점은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 지식이라는 거죠. 호메로스 서사시를 알면 상거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외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편적 지식을 주입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주의를 채택을 해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고, 그러한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하는 수업은 밀농사를 짓고 집 짓는 법을 가르치는 문제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동 중심의, 아동이 흥미 있어 하고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경험들을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는 생활에 필요한 경험, 밀농사, 집짓기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경험들, 식탁을 만들기, 의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교육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르치는 방식은 문제를 경험을 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했었고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자발적인,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졸업하면 써먹어야 되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공동체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을 익히기 때문에 민주적 태도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대신 단점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데 읽고 쓰기, 계산하기의 지식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초학력은 미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읽고 쓰기 계산하기를 못한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1930년대 경험식 교육과정이 채택이 되니까 진보주의의 철학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에서 난리를 칩니다. 안 돼. 이거는 안 돼. 니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이 뭔데? 하면 공의, 과거로 돌아가자. 교과중심 교육과정. 그래서 전기 본질주의와 항존주의가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따라서 문화유산을 가르치자, 철학을 가르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2세대전을 1945년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전쟁에 모든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교육과정을 개편하는데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1957년에 스푸트니크 5가 뜨면서 미국이 발가락 뒤집어집니다. 소련이 구소련이죠. 소련이 미사일을 로켓을 쏴서 저 인공위성을 돌리고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도대체 우리는 뭐 한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교육이 문제다. 직업교육 시키고 있는데 과학과 수학이 어떻게 발전하겠냐? 싹 바꿔 해서 1960년대 우주홀에서 브루너를 중심으로 회의를 했고, 그거를 집대성에서 브루너가 학문중심주의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학문중심 교육과정이고, 그때 논리적 기반이 됐던 게 바로 본질주의예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논리적, 철학적 기반이 됐던 게 본질주의였죠. 그래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실험 실습을 직접 해가면서, 바로 발견학습, 탐구 수업을 해가면서 가르치는 게 학문중심 교육과정이었던 거죠. 장점은 수학과학의 원리, 그 공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높은 학습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과학자들이 했던 경험들을 자기도 또 따라서 해본다라는 면 때문에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내적 동기 유발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대신 단점은 과학과 수학 중심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과목들이 단절이 돼 있어요. 지식의 응용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죠. 로켓 쏘는 것과 사회 문제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로켓 쏘는 쪽으로 발전을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과학 중심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내용을 선정을 해서 했던 거죠.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등장을 했죠.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등장을 해서 지덕체 전인교육을 추구를 했고, 지덕체 전인교육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실존적 경험, 삶의 의미, 목표를 찾는 교육에 초점을 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라는 것들은 성장, 만남, 대화, 열린 교육이 중심이 됐죠. 너 하고 싶은 공부해 라는 열린 교육이 중심이 됐었어요. 프리 에듀케이션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점은 전인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습자 개별 성장의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찾는데 동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대신 단점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과거에 교과, 경험,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추구를 하다 보니 지식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학문적인 성과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복고주의가 나타났고, 이러한 복고주의의 파이데이아 선언이 나오는데 기여를 했던 철학이 바로 항존주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철학이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거죠. 왜? 철학은 교육 목표를 결정하고 교육 목표에 의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가르칠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결정이 되죠. 그렇게 이행해 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진보주의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다른 내용들은 교육의 원리 같은 것들은 바로 듀이의 진보주의의 원리니까 아동 흥미 존중, 문제 해결, 생활 정신, 교사는 조력자다. 협동을 하고 민주주의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을 했다라는 게 교육의 원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진보주의가 한국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이 좀 부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신교육운동,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보급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주의 교육은 원리에서는 흥미보다는 노력, 교사의 통제와 지도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초기에 본질주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가자고 했고, 후기에 본질주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행해 가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활동보다는 학과, 이론적 조직에 초점을 뒀다는 것들은 주로 후기 본질주의의 흐름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제가 굳이 안 읽어도. 진보주의는 항상 비판받는 거는 내박친다. 그러다 보니 애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된다. 교육의 질 저하는 3R. 읽고, 쓰기, 계산하기예요. 미적이 아니에요. 본질 변화, 확고한 교육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애들 그냥 내박치면 알아서 커. 알아서 커니 방향성이 뭔데? 각자로 가겠지. 방향성에 항상 비판을 받죠. 본질주의는 항상 받는 비판은 문화적 보수성으로 아동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학습을 경시한다는 거죠. 강제로 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발적 참여, 자기학습을 경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모든 걸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과학적인 관심사를 소홀히 하고 현실 사회에 적용 가능성이 없다는 게, 낮다는 게 한계로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보주의와 본질주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존주의 관점은 30년대 이후에 이제 4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30년대부터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본질주의도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 이거예요. 왜 흥미를 인정을 하느냐 이거죠. 왜 진보주의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부분이라도 인정을 하느냐. 다 비판해서 본질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교육받는 사람들이 쟁의를 키우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리더를 키우는, 사회의 리더를 키우는 건데 사회의 리더가 과학 알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사회의 리더가 개별 부분 지식 알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지라는 거예요. 엄격한 훈육.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죠. 토미즘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뭐 토미즘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 종교 철학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토미즘의 영향이 근간이 됐죠. 절대 불변의 보편 진리를 추구했어요. 신, 이성이라는 것들을 추구했던 거죠. 교육의 원리로서는 이성 개발, 영원한 진리를 파악하는 거고 생활에 준비하고 교양 과목을 배웠는데 왜 리더를 키우는 게 교육이라고 봤던 거죠. 이러한 항존주의는 항상 비판을 받는데요. 현실을 너무 경시한다. 과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주지주의는 엘리트 교육이다.
바로 리더를 양산하는 것만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는 면 때문에 그렇고요. 교양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교양교육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덕의 요소는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지덕체 전인교육에 있어서 소홀하다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왔죠. 과학 경시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사회과학은 배워도 자연과학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봤던 게 항존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건주의는 진보주의를 계승을 해서 본질주의, 항존주의의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는 형태의 교육을 하고자 했죠. 바로 통합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교육의 목적, 사회적 자아실현, 교육은 사회개혁의 수단으로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파악된 사회과학을 현실에 적용해서 사회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교사를 설득해서 지역사회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집단 간의 역할을 토의를 통해서 사회의 구성을 해나가자라는 게 재건주의의 관점이었습니다. 비판은 미래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화해서 만들 건데 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잘 만들자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슬기롭게 잘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행동과학이 과연 유일한 방법이냐? 그거 아닌 것 같다. 왜? 상황이 바뀌면 인간의 행동들은 달라지더라.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행동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의 역할,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교육이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게 재건주의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만 해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철학이 교육에 이런 그 과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과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수학습법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듀이의 진보주의가 1920년대 진보주의 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진보주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고 이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옮겨왔죠. 제도화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1930년대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등장을 하니까 본질주의가 비판을 하면서 이전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돌아가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돌아가자 였다가 1960년대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바꿨죠. 입장을. 그래서 전반기 교과 중심 교육과정, 후반기 학문 중심 교육과정 1960년대로 왔고 항존주의는 말도 안 돼. 이전으로 얘네들 제대로 비판을 못했어. 교과 중심으로 원상복귀하자. 교과 중심으로 원상복귀하자 였다가 80년대 복고주의로 교육과정으로 이행해 오는데 기여를 합니다. 재건주의는 전후의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가 이후에 통합교육과정으로 이행해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철학의 변화가 교육과정의 변화에 앞서 왔고 철학의 변화가 교육과정의 변화로 반영됐고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수학습법의 변화로 반영됐고 교수학습 변화가 평가의 변화로 이어져 왔고 평가의 변화가 또다시 행정의 변화로 이어져 온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다룬 게 미국 중심의 철학의 흐름이었거든요. 미국 중심의 철학과 미국 중심의 교육과정의 흐름의 변화였는데요. 현대 철학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아닌 전 세계의 주로 유럽 쪽의 철학의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잠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철학은 역사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있고, 실증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실존주의를 표방하는 게 있고, 구조주의를 표방하는 게 있고, 현상학에 의한 접근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럽 쪽의 현대 철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